안녕하세요. 후회 없는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혹은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은퇴하고 나서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 이런 질문이 더 자주 떠오르죠.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집장만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춰 섰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게 다일까? 이제 남은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허무하고 막막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인데 그곳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의미가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였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삶의 의미를 느낄 때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할 일이 기다려지고 삶이 가치 있게 느껴지죠. 반대로 의미를 못 느낄 때는 어떤가요?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시간만 때우는 것 같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의미를 찾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철학적이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주변에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마이너스. 첫 번째 방법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직장에서 필요 없게 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 집에서도 필요 없다고 느껴지죠. 나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러분이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자식들은 이제 다 컸는데 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젊었을 때는 돈과 집과 뒷바라지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조언과 지혜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자식들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손주들을 봐주는 것도 큰 도움입니다. 그냥 애나 봐주는 거지 뭐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손주와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과 의미를 주죠. 배우자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고 돌보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둘째,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봉사활동을 하세요. 복지관에서, 경로당에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봉사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봉사를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어요.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드리는 것,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것,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것. 제 친구분 한 분은 70세의 문에 교육봉사를 시작하셨어요. 글을 못 읽고 쓰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뭘 가르쳐 하셨는데 해보니까 정말 보람 있더래요. 선생님 덕분에 손주한테 온 편지를 읽었어요 하시는 분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셋째,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세요. 평생 일하면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공을 하셨다면 동네 공방에서 재능 기부를 하실 수 있고, 요리를 잘하신다면 요리 교실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바느질을 잘하시면 옷수선 봉사를 하실 수 있고, 음악을 하셨다면 악기를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내 재능이 뭐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에게나 무언가는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익힌 것들,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넷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세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을 찾아뵙고, 아픈 친구를 병문안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멘토가 되세요. 젊은 세대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세요. 직장 후배들, 청년들, 심지어 중년들에게도 여러분의 지혜는 도움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말 안 들어라고 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강요하지 않고 조언해주면 고마워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두 번째 방법은 계속 배우고 성장하세요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배움이 필요해? 이제 다 배웠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아니,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면 뇌도 늙고 마음도 늙고 삶도 정체됩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면 뇌도 젊어지고 마음도 활기차고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배운다는 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한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성장할 수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늘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을 배우세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지금 시작하세요.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한 분도 있고 80세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나요? 붓을 들어보세요. 서투르고 어색해도 괜찮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고 의미입니다. 외국어를 배우고 싶으셨나요? 도전해보세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라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됩니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쓰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낯설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배우면 삶이 훨씬 편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손주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고 유튜브로 좋은 영상도 볼 수 있어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 컴퓨터 교육을 합니다. 용기 내서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셋째, 책을 읽으세요. 책은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어요.
소설을 읽으면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고, 역사책을 읽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고, 조용한 공간에서 독서할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넷째,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취미는 배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줍니다. 사진 찍기, 등산, 낚시, 정원 가꾸기, 요리, 서예, 캘리그래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배울 게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역사와 전통을 배우세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세요. 향토사, 가족사, 한국사. 이런 것들을 배우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여섯째, 자기 자신을 배우세요. 가장 중요한 배움은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은 모르고 살았을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것도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 배움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째, 젊은 세대에게서 배우세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서도 배울 게 많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각. 젊은 세대는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손주들과 대화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해라고 비난하지 말고 왜 그럴까? 이해해보자고 접근하세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배움이 멈추면 삶도 멈춥니다. 배움이 계속되면 삶도 계속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세요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여정이었어라고 말하죠. 같은 인생이라도 어떤 이야기로 만드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했고, 상처도 받았고, 배우기도 했고,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신만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자서전을 쓰세요. 자신의 인생을 글로 써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글쓰기가 어려우면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더 좋고요. 자서전을 쓰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구나.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구나. 내 인생이 생각보다 의미 있었구나. 둘째, 사진과 물건을 정리하세요.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서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젊었을 때 사진, 결혼 사진, 자식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사진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껴보세요. 의미 있는 물건들도 정리하세요. 상장, 편지, 선물, 기념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회상하세요. 셋째, 인생의 교훈을 정리하세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배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지혜, 삶의 교훈들.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다시 젊어진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거나 정리해보세요.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작업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넷째, 미완성된 일을 완성하세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이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다섯째, 용서와 화해를 하세요.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나요?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할 때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원망을 품고 가는 것보다 용서하고 평화롭게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는 화해하자.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줍니다. 여섯째, 유산을 준비하세요. 물질적인 유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돈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지혜, 가치관, 이야기, 추억. 이런 것들을 나눠주세요. 이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일곱째, 봉사로 마무리하세요.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사는 것. 이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전환하세요. 봉사하고 돕고 나누세요. 마지막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여덟째,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힘들었던 일도 슬펐던 일도 이제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했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배웠어. 그 경험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 감사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홉째, 현재를 충실히 사세요.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매일매일 의미 있게 살면 그것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열 번째, 자신만의 철학을 만드세요. 나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정립하세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세요. 둘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세요. 셋째,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세요. 넷째,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다섯째,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세요. 이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것을 잃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는 다 끝났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 인생은 의미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부여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느낍니다. 차이는 뭘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이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미를 찾고 만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정말 무기력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은퇴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시간만 때우고 그때 정말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의미 있는 일은 없겠구나.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 가게 됐습니다.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간 거였어요. 거기서 독거노인 돕기 봉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도와줘? 나도 힘든데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혼자 사시는 80대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리고 장도 봐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렸죠.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오면 하루가 달라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봉사도 계속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대되는 일들이 있어요.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습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은퇴한 노인이고 자식들은 바쁘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70대든 80대든 90대든 삶의 의미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하지 마세요. 숨 쉬고 있는 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5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만 선택하세요. 누군가를 돕고 싶으신가요? 그럼 주변을 둘러보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럼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알아보세요.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일기를 써보세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내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구나 하고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무의미하게, 그저 시간만 때우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슬프고 우울한 이야기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의미를 찾고 만들고 느끼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후회 없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시간이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드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삶은 의미가 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그게 사실이 되는 순간까지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의미와 가치로, 보람과 기쁨으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의미 있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세요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는 또 다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정작 가진 것의 가치는 모르죠.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감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감사하면 풍요로워집니다. 똑같이 가진 게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풍요롭게 느끼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족하게 느낍니다. 100만 원이 있어도 겨우 이것밖에 없네 하면 가난하게 느껴지고 10만 원이 있어도 이만큼이나 있네 하면 부유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실제로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둘째,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감사는 우리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셋째, 감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이 기뻐하고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 감사하면 의미가 보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친구와 통화했다. 좋은 꿈을 꿨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많이 보입니다. 둘째,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셋째, 식사할 때 감사하세요. 밥을 먹기 전에 잠깐 묵념하면서 감사하세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준 분들께 감사합니다.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농부, 운전기사, 마트 직원, 요리한 사람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겁니다. 넷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말로 표현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작은 친절에도 감사하세요. 편지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 편지를 받은 사람도 기쁘고 쓰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다섯째, 어려움에도 감사하세요. 힘든 일에 무슨 감사를 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 속에서 성장하고 강해지고 지혜를 얻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기쁨을 즐기세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들, 작은 기쁨들 속에 있어요. 따뜻한 햇살, 시원한 바람, 예쁜 꽃, 맛있는 음식, 친구의 웃음, 손주의 재롱. 이런 작은 것들을 의식하면서 즐기세요. 아, 이 순간이 좋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고 느껴보세요.
일곱째, 자연을 즐기세요. 자연 속에 있으면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산, 바다, 강, 공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세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자연이 주는 평화를 느끼세요. 여덟째, 음악과 예술을 즐기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 영화를 보고 공연을 보세요. 예술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에 기쁨을 줍니다.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의미입니다. 아홉째, 추억을 되살리세요.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세요. 옛날 사진을 보거나 가족들과 추억 이야기를 나누세요. 과거의 행복이 현재에 감사하게 만들고 미래에 희망을 줍니다. 열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느끼는 감정. 현재에 충실할 때 삶의 의미를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네 번째 방법은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삶의 의미와 행복은 무엇보다 관계에서 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 조사했는데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았습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쌓아둔 돈? 이룬 성과?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나눈 추억들. 결국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좁아집니다. 직장 동료는 사라지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해지고, 자식들은 바쁘고, 점점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삶의 의미를 앗아갑니다.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오랜 친구들, 형제자매들, 친척들. 이런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자주 못 만나더라도 연락은 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하지? 보고 싶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이어줍니다. 가끔은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세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둘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보세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 이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서로에게 무심해지기 쉬운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매일 대화하세요. 오늘 어땠어? 무슨 생각해? 요즘 걱정되는 거 있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세요.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쑥스럽지만 표현하세요.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고 안아주세요. 함께 무언가를 하세요. 산책하거나 여행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셋째, 자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르치고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어른 대 어른의 관계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입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켜봐 주세요. 대신 지지해 주세요.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언제든 힘들 때 말해. 항상 응원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너무 가까워도 문제고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관계, 그게 이상적입니다.
넷째, 손주와의 관계를 즐기세요. 손주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예요.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듬뿍 주세요. 손주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삶의 큰 의미입니다. 단, 부모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세요. 무분별하게 간식을 주거나 부모 말을 무시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동호회, 봉사단체.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됩니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야기도 잘 통하고요. 여섯째, 이웃과의 관계를 만드세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과 인사하고 가끔 차를 마시고 서로 돕고 사세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면 좋습니다. 일곱째, 온라인 관계도 활용하세요. 요즘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밴드 같은 것으로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스마트폰을 배워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 보세요. 멀리 사는 자식, 친구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고 영상통화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여덟째, 경청하세요. 좋은 관계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힘들었겠다.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홉째, 용서하세요. 오래 살다 보면 상처받은 일도 있고 원망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힘듭니다. 용서하세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분노를 내려놓으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열 번째, 먼저 다가가세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야지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좋은 관계를 잃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게 용기이고 지혜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행복을 느낍니다.